오케이. 그러면 또 마지막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어떤 이야기를 이제 했는가, 개략적으로 좀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상의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스타일로 이제 계속 진행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지도 학습으로 이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하나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의 원리를 살펴보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얘가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통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전처리가 현재 알고리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제 판단을 이제 수행한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4장의 데이터 표현과 특성 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결국은 어떤 알고리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영역으로 올 때는 우리가 이제 특정한 알고리즘을 딱 가정했을 때, 이거의 원리를 살펴보니 여기서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 게 얘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5장의 모델 평가 성능 향상인데, 모델 평가는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5.1절의 이제 교차 검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그 평균 성능을 측정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성능의 측정 자체가 왜곡되거나 너무 비현실적이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의 집합에 대한 평균 성능을 측정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얘기가 이제 도입되지 않도록 일단 이제 그 평능 성능이라고 했네요. 그죠? 평균, 그죠? 평균 성능을 이제 측정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API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5.1절의 이제 그리드 설치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이제 필요해지면서 살펴볼 텐데, 요거는 이제 그 설정들이 좀 여러 개가 많아지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은 우리 KNN 알고리즘을 쓸 때 설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 몇 개 이렇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이게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저글링 하는 느낌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뭐가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좀 필요가 있고,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PI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그 결정 트리 가게 되면은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같이 이제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고, 그리고서 이제 6장의 알고리즘 체인과 파이프라인은 요거는 전처리 과정이 있는 경우에 어, 편리합니다. 그래서 좀 당장 도입할까 해요. 왜냐면 이 6장에 있긴 한데 전처리가 있으면 대단히 그 코드가 귀찮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제 경험하셨죠. 얘를 장명을 잘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원본의 데이터가 X 트레인인데 변환된 건 X 트레인드 스케일인데, 얘를 또 한 번 뭐 통과시키면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줘야 되고, 아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전처리에 대해서 논의가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알고리즘 체인과 파이프라인을 좀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종양 분류기를 그냥 생으로 쓰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죠. 이게 생으로 썼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1년의 전처리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서 좀 모아 보겠습니다. 이 사이클런에서 이제 프리 프로세싱에서 민맥스 스케일러를 이제 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요 스케일러를 하고 민맥스 스케일러를 이렇게 이제 해요. 근데 얘를 이제 그 X 트레인 스케일드로 바꿔주는 과정을 이제 했잖아요. 여기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이클런에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API를 도입을 하고 메이크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API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케일러를 통과해서 종양 분류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면은 이 종양 분류기를 최종적으로는 파이프로 만드시는데, 그래서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는 그냥 KNN이라고 이제 부르고, 이제 실제 종양 분류기는 메이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스케일러를 통과한 다음에 KNN을 통과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좋은데 하면 그 X트레인 스케일들을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원본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본으로 다시 이제 바꿔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실행해 보시면 이게 그 스케일링의 효과가 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훨씬 간결하고 편리하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거죠. 그냥 공정을 정의한 다음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먼저 스케일러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KNN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중간 변수 관리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변수 관리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관리를 애써서 하셨다고 해도 나중에 실제 데이터를 그 새로운 데이터를 여기다가 적용할 때 어떤 실수가 잦냐면 요 스케일링을 통과를 하고서 얘를 해야 된다고 깜빡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상하다. 이게 되게 점수가 높았는데 갑자기 이거 엄청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이제 빈번한데, 그래서 아예 일정을 합쳐놓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그거를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파이프라인처럼 순차적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보시면 이 내부적으로 중간 변환에서 넘어가는 거는 메이크 파이프라인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좋은 점은 그냥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예전하고 사용 방법이 핏하시고 프리딕트 하는데 내부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는 바꾸실 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6장의 내용은 사실상 이게 끝입니다. 그죠? 이제 6장 아셨죠? 이거 외워요, 이거. 좋죠? 근데 이거를 나중에 알려드리면 그 욕먹습니다. 그거 왜 지금 얘기해? 이때까지 막 스케일드 막 이거 엄청 고생하는데 이거 왜 지금 얘기해? 이렇게 하거든요. 빨리 도입하는 게 좋겠죠. 전처리가 있으면 파이프라인을 빨리 도입하시는 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알고리즘과 이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전처리가 있을 테니까는 이제 앞으로는 그, 그뭐 특별히 중간에 이 값들을 아까는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 값을 실제로 획득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직접 하겠지만
실제로 모형에 적용할 때는 이렇게 만드시는 게 바람직한 데다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도입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사이클론하고 주피터랑 되게 친해요. 그래서 이 종양 분류기를 한번 그냥 객체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둘이가 친해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KNN 뭐 민맥스 스케일러 이제 그 KNN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는 것도 이제 눈에 보이고 이 파이프라인 이제 눈에 보이니까 아 이런 애구나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치는 명확하죠. 가치는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럼 이제 교재랑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419페이지로 가볼까요? 일단 419페이지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419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그 첫 번째 문단에서 민맥스 스케일러로 그 단위 정규화를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임의의 모델, 서포트 벡터 머신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임의의 알고리즘이겠죠. 그 임의의 알고리즘을 이제 훈련시키는 이제 그런 건데 그게 파이프라인이다라고 하는 점을 아신 겁니다. 그냥 끝. 그런데 근데 야 여기 내가 보니까 약간 지금 제시된 과정이랑 좀 다른데 그거는 어, 지금 이제 말한 김에 이해해 버리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원래는 이제 메이크 파이프라인 말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원칙적인 방법은 파이프라인에 이렇게 리스트로 구성품을 이렇게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장명을 해줘야 됩니다. 스케일러는 스케일러고 나의 모델은 KNN이다. 이렇게 이제 장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 형식이 이제 뭐냐면 그 어, 객체 명칭을 써주고 그 다음에 임의의 객체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이 공정들을 한 개 이상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좀 귀찮아요. 보시다시피 아우 뭐 이거 또 뭐 장명을 해 귀찮게.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간결하게 그냥 객체만 나열해서 등록하실 수 있게 만든 게 메이크 파이프라인입니다. 조금 편리하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동일한데 이 메이크 파이프라인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재는 원칙적인 방법을 먼저 소개를 이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조금 넘겨보시면 426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42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메이크 파이프라인을 사용한 파이프라인 생성해서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만들면 번거롭습니다. 좀 귀찮으니까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해드릴게요. 뭐 이런 겁니다. 네, 아셨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예시에서는 그 바로 이제 옆에 예시를 이제 보시면 요 공정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요. 세 개. 그래서 스케일링을 첫 번째 하고 PCA를 통과한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스케일링을 더 한 거예요. 앞뒤로 스케일링을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PCA에서 이제 이런 스타일을 가끔 쓰거든요. 왠지에 대해서는 PCA 알고리즘을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으로 이제 살펴봤고, 그리고 이왕 펼친 김에 427페이지 요 하단에 보시면 이제 요거 이제 좋긴 한데 가끔 요 내부의 특정한 속성에 접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면 요 파이프라인 이제 잘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여기서
네임드 스텝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 얘는 그냥 평범한 사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전의 형식을 이제 살펴보시면 색인하고 값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색인이 이제 아까 이제 레이블이에요. 그리고 값이 그 객체인데 요 레이블을 그냥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성했나 보면 그냥 객체명을 소문자로 바꾼 거예요. 그냥 끝.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네임드 스텝스에서 만약에 우리가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에 어, 접근을 직접 하고 싶어요. KNN에 내부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여기 스펠링 오류가 있어서 그렇죠. 네이버스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요거를 이제 S 쓰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복사 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죠. 쉽고 자동 완성이 안 된다면요. 사실 자동 완성이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이제 nne이버스가 몇 개였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야 그걸 왜 몰라? 네가 그거 만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나중에 이 모형이 어딘가에서 이제 훈련이 된 상태로 제공이 되는 경우에 이게 파이프의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면 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 전체적으로 파이프라인의 그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각각의 단계에 접근해서 필요한 경우에 해당 객체에 대한 참조를 획득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양방향으로 이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비포 애프터 같은 거 비교가 편해요. 무슨 말인가면 아까는 스케일링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효과를 보시려면 막 변수명을 막 이렇게 막 그 조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케일러를 빼고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빼고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빼고 나서 딱 보니까 그거 빼고 나면 정확도가 93으로 딱 떨어져요. 그러면은 안 좋죠? 배드 뭐 이러는 거야. 배드는 아니지. 월스지 월스. 그냥 상대적으로 별로 안 좋은. 근데 여기다가 국간장을 하나 집어넣으면요 맛있어져요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맛있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이제 보시기도 굉장히 용이해요. 그런데다가 여러 다른 기법을 그 비교하기도 용이한데 민맥스가 최고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비교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이제 주석처를 딱 하고 이 스케일러를 스탠다드로 이제 잡아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스케일러라고 하는 명칭은 동일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더 맛있어졌죠? 이런 거예요. 그죠? 되게 쉽죠? 그래서 이거를 막 한 번 바꾸면 이제 이 변수를 막 이렇게 막 스테이지 2 뭐 바꾸고 막 이런 것들 너무 바꾸지 않나요? 그래서 가독성도 떨어지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포 애프터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다른 기법들의 효과를 확인하고 앞뒤로 끼워 넣어보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게 당연히 대체로 권장이 됩니다. 이래야 하고 싶죠. 하고 싶 그럼 우리가 97까지 끌어올렸어요. 그죠? 처음에 그 기억나시나요?
91에서 시작했죠. 근데 알고리즘이 안 바뀌었는데 데이터도 좀 잘 섞고, 그죠? 그리고 스케일링도 좀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97까지 올라왔죠. 97. 그래서 이거는 그 같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했는데 굉장히 큰 격차를 이제 보이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비단 알고리즘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데이터 전처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점을 같이 살펴봤고요. 전처리가 있다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이런 점도 알아봤습니다. 보람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오케이, 그 97 좋았어. 좋았는데 근데 왜? 왜 이게 더 좋아? 그게 핵심적인 논의 사항이겠죠. 이거를 이제 보시려면 이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KNN에서는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이제 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궁극적으로 그 데이터의 분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맥스 스케일러가 좋냐,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좋냐는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결과론적인 부분도 있고, 이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고 어느 정도 이제 통찰을 얻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캔서 데이터 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살짝 EDA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양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거의 EDA를 안 했거든요. 그냥 뭐 분포 정도만 살짝 살펴봤어요. 그 예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 분포 데이터는 우리 어제 이렇게 모셨군요 하고 이렇게 예의를 차렸거든요. 뭐 이렇게 막 잘 해주고 했는데 얘는 그냥 뭐 해 이렇게 됐으니까 좀 성의가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새로운 셀을 좀 추가하고 그 좀 EDA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 캔서 프레임에서 describe를 하면은 이제 기초 통계량이 나오는데 이거를 본다고 뭐 우리가 알겠어요. 그죠? 안 그래도 뭐 숫자가 막 그득한데 이걸 보고 모르죠. 그래서 이 describe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뭐였나요? 박스였죠. 박스. 그래서 이거 박스를 이제 해보시면 이 describe의 통계량이 눈으로 보이는 이어야 되는데 잘 안 보이죠. 그죠? 왜일까요? 이게 단위가 서로 너무 달라서 그래요. 얘는 뭐 100단위 이렇게 이제 되고 얘네는 미세한 소수점 단위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해? 그리고 또 이제 두 번, 요건 이제 좀 사소한 건데 이 그 특성들의 제목들이 좀 길어가지고 이게 겹쳐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 살짝 로테이션을 이제 줄게요. 45도 정도 로테이션을 이제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제 좀 그 45도 이렇게 이제 되면서 좀 덜 겹치죠. 이거는 뭐 그냥 부차적인 얘기고.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그 단위 조정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지금 좀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비교 분석도 어렵고, 그리고 보시면 이상치도 꽤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상치가 많다는 것은 어제 우리가 분석을 이제 수행을 했을 때 이 IRQ의 그 Q1하고 Q3와 같은 이런 범위를 많이 벗어난다는 거죠. 어제 이제 논의드린 바가 요게 IRQ죠. 그래서 이제 Q1하고 Q2랑 이제 Q3가 이제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요 Q3 플러스 IRQ의 1.5배를 이제 했는데 이게 너무 그 이상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상치가 많다는 거는 이제 분포가 어느 정도 이게 굉장히 치우쳤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민맥스를 시도했을 때로 한번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요
그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종양 판정의 프로젝트로 다시 내려오셔서 이 민맥스를 이제 수행했던 엑스트레인드 스케일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 열별 최대값과 최소값을 시각적으로 확인한 부분 아래쪽에다가 이제 셀을 추가를 하고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엑스트레인드 스케일드 혹시 이제 이게 갱신돼 버린 경우를 위해서 요 셀을 다시 한 번만 좀 살짝 실행해 주시고요. 야, 이거 안 하려고 메이크 파이프라인을 도입했잖아. 그거는 이제 모형을 구체적으로 훈련할 땐 그런데 이 시각화를 할 때는 직접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 값 자체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주시고 엑스트레인드 스케일드를 상자 그래프로 다시 한번 이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엑스트레인드 스케일드가 지금 민맥스로 변환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보시면 이제는 서로 비교가 가능해요. 그죠? 왜냐면 모든 값들이 최대값이 1.0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요 최대값이 1.0에 이제 딱 갇혀 있고 최소값이 이제 0으로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범위 내에서 이제 서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역시 이렇게 해도 아무래도 이상치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네, 요 이제 결과를 이제 기반으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제 적용한 이제 결과를 상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엑스트레인드 스케일드 2로 했으니까 그냥 이제 똑같은 거니까는 그냥 복사한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스케일드 2번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엑스트레인드 스케일드를 이제 하면 얘는 그 평균 0이고 분산 1을 이제 하기 때문에 요 평균 0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중앙값들이 평균에서 좀 벗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0 근처쯤에 있다. 대체적으로 이런 점을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코드는 그냥 완벽하게 동일한데 그냥 2번으로 바꾼 거예요. 잘 확인되시나요? 이제 정리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를 합칠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머지 셀렉티드 셀즈 Shift M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화살표 키를 조작하면 연속적인 셀들이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잘라내고 복사하고 붙여넣는 단위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머지의 단위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면 요 시각적인 확인이 그야말로 시각적인 확인이니까 그래프가 이제 되면은 더 의미적으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도 같은 취지로 이제 합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죠? 이렇게 합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가요? 요 스탠다드 스케일을 이제 보시면 그렇다고 뭐 이상치가 없어지진 않았죠. 그죠? 여전히 이제 이상치가 이제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스탠다드 스케일이 좋은 거냐?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궁극적으로 대답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지금 비교했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는 KNN이 조금 더 잘 동작하도록 이제 해줬다. 이런 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왕 이렇게 분석을 한 김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상치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됩니다. 전처리.
왜 그런가? 187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7페이지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민맥스 스케일러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분산을 좀 이렇게 넓게 퍼뜨려 주는 애고, 민맥스는 이제 0일로 딱 가둬주는 애잖아요. 그런데 스탠다드 스케일러에 약간의 변형이 있는데 로버스트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왜 쓸까? 라고 하는 점이 지금 현재 맥락이 발생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평균 0 분산을 1로 변경해 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민맥스는 0일 범위로 만들어 준다. 라고 하는데 로버스트 스케일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버스트 스케일은 그 평균과 분산 대신에 미디언하고 사분 범위의 값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왜냐면 이런 거죠. 평균 같은 것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상치가 많으면 여기 큰 값이 평균을 땡깁니다. 그죠? 잘 아시다시피 평균을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실제로 이제 중앙값하고 평균이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미디언하고 Q2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겨요? 대부분 사람들은 연봉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뭐 10억 100억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평균치에 들어오면 평균 연봉이 확 땡겨지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돈 많이 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주 소수의 몇몇 사람들 빼고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일종의 이상치라고 봐야 되고 얘네들 때문에 이제 평균이 왜곡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이 분산의 조정이 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애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도록 Q1하고 Q3의 범위를 벗어나는 애들을 안 쓰겠다. 그걸 이제 통계에서 안 잡겠다는 겁니다. 궁금하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사실 충분히 성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영향을 받을까 싶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뿐만 아니라 로버스트 스케일로 이제 바꿔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줄바꿈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을 썼는데 그 세 번째 시도 로버스트 스케일로 이제 바꿔볼게요. 아까 그 파이프를 만드신 곳으로 와서 로버스트 스케일로 바꾸겠습니다. 그냥 요것만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로버스트 스케일을 프리 프로세싱에서 추가적으로 임포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상치가 많은 경우에는 저런 왜곡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런 경우에 로버스트 스케일러가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30차원짜리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예상은 못해요. 그래서 결과론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아마도 요거는 좀 이렇게 좋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 추정과 어떤 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감에 따라서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역시 그렇구만. 생각과 좀 다르네.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버스트 스케일로 이제 바꿔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실험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그 정확도 97에서는 사실상 이제 큰 차이는 없네요. 그죠? 없었지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성능이 좀 지금보다 좀 안 좋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폭의 성능 향상으로 이제 기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KNN 알고리즘을 의지해서 그 좀 축구식으로 좀 필드를 넓게 봤습니다. 시야를 이렇게 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KNN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 다시 KNN 쪽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는 KNN의 원리에 대해서 63페이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64페이지 뭐 이렇게 보시면 소개했는데, 이 지금처럼 이 KNN이 스케일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분석을 상세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고, 66, 67페이지에서는 KNN이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미 이제 우리가 분석을 했고, 그래서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요거는 해봐야 돼요. 뭐냐면 68페이지에서는 이 이웃의 수에 따른 성능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반드시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전처리는 바꿔봤는데 이웃의 수는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5라는 수치가 베스트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꿔가면서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교재에서는 이렇게 포문을 쓰면서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궁금하니까 해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스케일러는 이제 그대로 있는데 이제 이웃의 수가 바뀌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웃의 수를 뭐 1부터 10까지 이렇게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냥 포문으로 그냥 훅 집어넣죠.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프린트문 정도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K가 이웃수일 때의 실험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여기서 이제 KNN의 이웃수를 이제 5에서 이웃수로 이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왜 다 똑같지? 똑같을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교재 스타일로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튜닝 결과 이런 식으로 그 설정 알고리즘의 설정을 바꿔서 평가하는 것을 이제 튜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전은 이제 정의를 하고요. 불필요한 코드는 좀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이렇게 하겠습니다. 훈련 점수, 훈련 점 튜닝 결과에 이웃수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여기서 이제 훈련 시점의 점수랑 시험 시점의 점수를 이제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 스코어로 편의를 좀 도모하겠습니다. 모델 스코어 X 테스트, Y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네임 에러 어디 오타가 났네요. 모델이 아니고 종양 분류이죠.
여전히 종양 분류기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러를 포문에서 반복적으로 해줄 필요는 없죠. 근데 KN에는 이웃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 이제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 튜닝 결과를 표 모양으로 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잘 됐고 행렬을 바꾸기 위해서 트랜스포즈를 한번 해주고요. 튜닝 결과 표라고 부르겠습니다. 소수점 세 자리 정도까지 하면 이게 차이가 뭐 미세하게 있다. 뭐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요 실험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신 논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요쪽 방향이 이제 K예요. K고 그리고 요 T는 트랜스포즈의 약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넘파이 쪽에서 그 온 용어인데 트랜스 바꾸다. 뭘? 포즈를 바꾸다. 이거는 이제 그 2차원 행렬에서는 행과 열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 3짜리 이제 행렬이 있는데 요거를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3 2짜리로 바뀌게 됩니다. 행과 열을 이제 서로 바꾸는 거고 이게 요 튜닝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하면 원래는 요렇게 높습니다, 얘가. 아이고 하고 이제 들어 눕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근데 이제 그 가로 스크롤이 힘든 데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열별로 뭔가 다른 것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 이제 형식을 어느 정도 통일하기로 한다면 얘를 트랜스포즈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면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이 보통 이런 형태에 맞춰져 있거든요. 열별로 의미가 다른 것들. 그래서 이제 훈련 점수랑 이제 시험 점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훈련 점수는 K1이면 100점을 무조건 보장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어떤 데이터든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런 거죠. 이 훈련 데이터셋 이 X들이 훈련 데이터셋의 이제 원소다라고 가정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거리를 구할 때 이렇게 이제 구하는데 이 훈련 데이터셋을 그냥 다시 전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게 하고의 거리를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빵 나오겠죠. 어느 하나는. 따라서 이 훈련된 데이터로 KNN1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얘는 무조건 100점 맞습니다. 근데 그런 점수가 이제 시험 데이터까지도 이제 그 이어지는가가 이제 관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성능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이제 간단한가 이런 점들을 이제 좀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제 K의 값을 이제 증가시키면 훈련 점수 자체도 좀 출렁입니다. 출렁이고 완벽하지 않은 점수를 보통 받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이후로부터는 투표해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대통령 탄핵 이슈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모든 국민이 다 동의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죠? 그래서 뭐 누군가는 여전히 그 20%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표를 하면 100%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게 아무리 이제 훈련 시점에 경험한 데이터라고 해도 두 개 이상의 경우는 이제 100점의 이하의 점수를 받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뭔가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수능 시험에서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에서 베스트가 베스트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베스트를 결정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나마 베스트를 이제 고르자면 97, 97, 97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이제 주신 논의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논의를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님이 그죠? KNN의 경우 랜덤 스테이트에 따라 정확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을 해보셨는데 스케일링 후에 정확도 격차가 더 큰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주셨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럴지도 모르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실험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실험 구성을 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포문에서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랜드 인트를 통해서 랜덤 스테이트의 랜드 인트 자체를 랜덤하게 주셨네요. 그죠?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닌데 이게 공정한 비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랜덤 스테이트를 그 전에 실험에서 고정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점에서 이제 좀그 랜덤 스테이트가 매번 다르면 안 됩니다.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동일하게 쪼개진 상태인데 스케일링만 비포 애프터로 바꿔주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랜덤 스테이트를 이렇게 포문 내에서 변환을 해주시면 이거는 제대로 된 비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통제공과 뭐 대조공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달라지니까 이게 실험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서 다시 한번 실험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일단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점에 대한 논의는 내일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